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수능문학 고소설 작품이죠. 정을선전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설 강의 잘 들으시고 올해 출제될 고소설 작품에서도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출제된 정을선전은 가정소설과 영웅소설의 혼재된 성격의 소설이거든요. 그동안 가정가문소설이 고소설 출제의 1위였습니다. 사시남전기, 장성가미로, 유시 3대로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고소설 공부를 할 때는 EBS 수록된 작품 중에서도 가정가문소설을 특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물론 영웅 군담소설, 애정소설, 판소리계 소설 이런 것들도 유력한 작품들이니까 잘 눈여겨보시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 가정가문에 얽힌 소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된 고소설사의 그 특징적인 면모가 있기 때문에 전공자들이 들어가면 가정가문 소설을 무조건 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제된 문제들은 대부분 문학사적인 꼭 지식이 있어야, 또 어떤 개념이 있어야 꼭 푸는 문제는 아니고, 물론 문학 개념은 좀 알아야 되겠지만 문학사적인 어떤 지식적인 차원은 그렇게 없어도 됩니다. 다만 제시문에 나타난 어떤 그 사건의 어떤 그 인과론적인 내용 파악 있죠? 그 갈등의 내용, 그리고 행위의 주체, 인과, 이러한 그 정보 내용을 굵직굵직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과의 오류라든가 선후 관계, 소설은 인과에 의해서 얽혀 들어가는 여러 인물들의 그 갈등 양상들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핵심적인 내용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훈련, 이게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제가 해설을 하면서 어떤 점들이 중요하고 왜 맞고 틀리는가 정확한 근거 제시하고, 꼭 답이 이거다 그것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각 선제 내용들, 또 핵심 개념들, 읽을 때 중요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소상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 강의 잘 들으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시문 내용부터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쭉 읽어나가면서 요약하고 18번부터 21번까지 하나하나씩 살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정을선전 제시문이거든요. 18에서 21번까지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앞부분의 줄거리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읽어 주셔야 됩니다. 뭐 춘향전, 심청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시문에 나타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의 이 줄거리를 그냥 스킵하고, 그냥 내가 좀 알고 있으니까, 뭐 EBS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시간 없으니까 처음 중간 끝 대충 빨리 읽고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는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왜냐면은 그 정도로 거칠게 읽어서 풀 수 있는,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평가원에서는 그렇게 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정보와 정보들 사이에는 철저한 그 인과관계의 논리가 성립이 되고, 그것을 야기한 그 갈등의 원인이라든가 행위의 주체, 선후관계, 인과관계를 명료하게 읽어낼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소설도 일종의 정보를 파악하고 읽어낼 수 있는 그 텍스트로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앞부분 줄거리를 반드시 꼼꼼하게 잘 읽어 주셔야 된다. 특히 인과관계, 행위의 주체, 갈등의 원인,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송상 정을선이 출정한 사이에 이 사람이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나라로 치자면은 승상이니까, 말하자면은 정치적인 일에도 관여를 하고 있어. 그런 점에서는 영웅 군담 소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서용을 격파하고 나라에 큰 공적을 세우거든. 영웅적 활약이잖아. 그러나 집에서 이제 환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와요. 그렇다면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정열 부인의 모략으로 이 사람이 이제 그 부정적인 인물이거든. 그러니까 두 명의 여자가 있는 거야. 정식 다 처야, 처. 두 명의 부인인데, 이 사람이 또 한 명의 부인인 충렬 부인을 모략을 해서 충렬 부인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일부 다처제하의 갈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한 명인데 뭐요? 처가 2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다처. 그것이 제도적으로 허용이 됐던 시대에 소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 가문 소설의 이 환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가정의 평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 일부 다처제 하에 이 가정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으로도 또 소설사적으로도 큰 논란이었고 문제거리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영웅적인 활약도 있지만 이 가정 내적인 갈등에 주력하는 가장의 모습. 그래서 가정소설의 갈등적인 요소도 있고 영웅 군담 소설적인 면모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소설사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소설은 아니지만 이런 소설이 혼재되어 있다. 이게 보기에 뒤에 나오거든요. 자, 어쨌든 이 줄거리를 쫙 보면서 이거는 일부 다처제의 갈등이다. 그걸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정렬부인 모략으로 충렬부인 옥에 갇히자. 시비 금섬이가. 그러니까 이 시비는 주변적인 인물이거든요. 하층민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변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모략의 중심에 서기도 하고 능동적인 행위자로도 등장하거든. 그래서 시비 금섬이가 충렬부인을 피신시키고 이게 충비죠. 충비. 충성스러운 노비단 말이에요. 피신시키고 스스로 죽어. 자진. 충렬부인이 외간 남자하고 간통을 저질렀다. 이 모함을 받고 옥에 갇혀서 죽을 지경에 시비 금섬이가 대신 들어가서 죽어요. 그럼 충렬부인은 피신을 했겠죠. 그래서 옥에서 얼굴이 상한 금섬의 시신이 발견되자 충렬부인 대신에 죽은 시비, 충비, 시신이 발견되자 왕비는 이 왕비가 바로 정을선 남주인공의 엄마야. 엄마. 월매를 막 따져 물었죠. 어떻게 된 거냐. 이 나쁜 짓을 한 충렬부인이 외간 남자하고 간통을 저질렀다는데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밑에 읽어보면 알거든요. 이 정렬부인의 시비인 금년이가 남자 복장을 하고 충렬부인의 방에 들어가서 외간 남자하고 관계를 맺었다는 그 모함을 하게 함으로써 충렬부인이 옥에 갇히는데 대신 시비 금섬이가 들어가서 죽었단 말이야. 그리고 왕비는 이 모략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충렬부인이 어떻게 된 거냐. 사라졌다. 그래서 월매를 문초하게 되고 집안에 대환란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정을선에게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정을선이는 호첩에 전한 편지를 읽죠. 가정에 환란이 일어났다. 충렬부인이 지금 위기에 빠졌다. 사라졌다. 이때 당시에는 정을선이가 충렬부인의 어떤 누명을 왜 썼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이 앞에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어줘야 됩니다. 이 원수가 정을선이야. 크게 놀래서 호첩을 불러서 연고, 이유죠.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났냐. 그래서 중군장에게 분부하고 나는 집에 변이 있어 먼저 가니까 중군장 너는 인솔해서 오라 하고 이제 집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웅 군담 소설의 승상 정을선이가 바로 이제 가정사 문제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서 가정소설로의 성격이 강화가 되는 것이죠. 이때 왕비의 시비 월매가 종시 토설치 아니하고 이제 이 왕비가 정을선의 엄마가 이 충렬부인이 누명을 썼다는 것도 모르죠. 이때 당시에는 왕비가 그 죄인인 충렬부인이 옥에서 사라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월매한테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된 거냐 말해라. 근데 월매가 절대로 말하지 않죠. 매를 많이 맞고 여쭈되 어서 바삐 저를 죽이시면 금섬의 뒤를 쫓아가겠습니다. 충렬부인을 살려줬던 충렬부인 대신에 죽었던 금섬의 뒤를 내가 쫓아가겠다. 그러니까 이 월매라든가 이 금섬이는 다
충렬 부인의 충비죠. 충비. 충성스러운 시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뭐 왕비가 아무리 때려도 월매는 말하지 않아. 월매는 알고 있죠. 월매가 구덩이로 피신시켰단 말이야. 밑에 읽어보면 충렬 부인을. 그래서 왕비가 크게 노해서 목을 베라 할 즈음에 정을선이 필마로 달려오다가 월매 죽이려 하는 거동을 보고 급히 소리를 지르면서 말에서 내려서 이를 구호하며 묻기를 월매한테 묻죠. 충렬 부인 어디 있냐? 월매가 인사를 모르다가 완전히 죽을 지경에 있다가 승상을 보고 승상은 바삐 충렬 부인을 살려주소서 한데 승상이 불러서 어디 계시냐 하니까 월매가 울면서 그때서야 이제 이 정을선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걷지 못하오니 어찌 가겠습니까 하고 종을 불러 월매를 업히고 구덩이에 가는 거야. 이 구덩이 속에 충렬 부인이 지금 피신해 있는 거죠. 이 구덩이에 찾아가 보니까 부인이 충렬 부인이죠. 아기를 안고 있거늘 아기는 이미 잠이 들어있고 승상이 통곡하면서 부인은 눈을 떠서 나를 봐라 하니까 부인이 눈을 떠보니 승상이 서 있어. 인사를 못하고 겨우 인사를 하면서 이것이 꿈인가 생신인가 이것이 꿈인가 생신인가 9년주수 해갖고 7년 대안에 빗발같이 바라더니 여기 나온 9년주수 해갖고 7년 대안에 빗발같이 바라더니 뭐 요런 표현들은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9년주수 해갔다는 것은 9년 동안 바라던 해와 같고 또 7년 대안에 7년 동안 가물었던 그 동안에 빗방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구덩이에서 당신을 만난 줄 어찌 알았으리까. 그러니까 충렬 부인은 그토록 오랫동안 바로 자기를 살려줄 승상, 자기 남편을 정을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승상은 나의 누명을 벗겨주소서 하며 그 참혹한 형상을 어디에 비하겠는가. 이게 서술자의 목소리가 되겠죠. 얼마나 슬프지 않겠느냐. 슬픔의 몹시 하여 뼈가 드러나게 되었는지라. 바로 그 충렬 부인이 승상의 아기를 안아 월매를 주고 부인을 구한 뒤에 옥석을 구별할 때, 옥석을 구별한다는 것은 누가 잘못을 저질렀고 누가 누명을 썼느냐. 그 잘잘못을 이제 완전히 잘 판단을 할 때에 이제 다 알았잖아요. 충렬 부인이 누명을 썼다는 거. 이렇게 죽을 지경에 빠졌다는 거. 그래서 왕비 전에 가서 배운데 왕비, 정을선의 엄마죠. 반기시며 사연을 낱낱이 이르시되. 근데 이 사인이라는 것은 왕비, 누구야? 정을선의 엄마죠. 정을선의 엄마인데 엄마는 아직은 충렬 부인이 왜 누명을 썼고 또 어떻게 해서 누명을 썼는가 그 구체적인 경위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집안의 환란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승상이 말하기를 소자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염려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억에서 소자가 아는 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 엄마가 아는 바하고는 약간 다르죠. 정을선이가 더 자세히 알고 있잖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충렬 부인이 죽을 지경에 놓여 있거든. 그 누명을 썼거든. 근데 왕비는 정을선의 엄마는 아직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대화적인 맥락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왕비가 말하기를 니은에서 정을선이 자기 엄마한테 묻죠. 처음에 그놈이 충렬 부인 방에 간 줄 어떻게 알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왕비는 지금도 충렬 부인이 누명을 썼다는 걸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을선이는 알고 있죠. 그래서 외간 남자하고 충렬 부인이 관계를 맺었다는데 그놈이 충렬 부인과 관계를 맺었다는 그놈이 충렬 부인의 간주를 엄마가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왕비의 입에서 나온 말이 사촌 오라비가 그렇게 말하기로 내가 알았지. 그래서 승상이 복록을 찾는데 이 복록이 바로 왕비의 사촌 오라비야. 사촌 오라비. 복록을. 근데 벌써 복록이 자기 죄를 알고 복록은 이제 그 참소를 했거든요. 자기가 거짓말로 충렬 부인이 외간 남자하고 관계를 맺고 있더라라는 말을 정을선의 엄마한테 거짓말로 헐뜯는 말을 했던 거예요. 이게 참소야, 참소. 헐뜯는 말. 이 말을 하고 정을선이 이제 딱 나타나니까 자기 죄를 알고 후원에 올라가서 자살을 한 거예요. 어쩔 도리 없어서 옥졸들을 잡아들여서 정을선이 묻죠. 너희는 충렬 부인이 아닌 줄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니까 충렬 부인이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옥중에 갇혔어. 누명을 쓰고. 근데 충렬 부인이 아니란 말이야. 12금섬이에요. 그래서 옥졸들한테 물었던 거죠. 충렬 부인이 아닌 줄을 너희들이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니까 옥졸들이 말하기를 얼굴이 상해서 암울한 줄 모르겠지만 얼굴이 상해서 저희들도 어떻게 됐는지 몰랐지만 손길이 곱지 못해서 아마 충렬 부인이 저렇게 험하진 않는데 저희들이 충렬 부인이 천하일색이라고 했는데 저 옥에 갇힌 사람은 충렬 부인이 아닌 것 같다. 손이 곱지 아니하더라. 할 때 이렇게 옥졸들이 서로 말을 나누는 가운데 정렬 부인의 시비 금년이가 이를 듣고 충렬 부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옥졸들의 말을 듣고서 이 금년이가 와서 그러면 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옥졸들한테 묻기에 옥졸들이 자세하게 말하고 부디 다른 데 가서는 충렬 부인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지 마라 당부했는데 필연 아마 금년의 입을 통해서 충렬 부인이 아니라는 것을 충렬 부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발설이 된 듯 합니다라고 옥졸들의 말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이죠. 정을선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 이 소통 방식을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을선이가 옥졸들의 말을 듣고 금년이가 충렬 부인이 아니라는 소식을 그 소리를 옥졸들한테 금년이가 듣고 이렇게 퍼뜨렸구나. 그럼 금년이를 잡아들여라 하면서 이제 묻기를 이 말을 듣고 너에게 국문하니 너에게 따져 물으니 바른대로 말해라. 그래서 궁궐이 뒤집히는 듯 이제 사실이 다 밝혀지게 됐잖아요. 승상이 나타났으니까. 이때 정렬 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를 듣고 똥을 한 무더기 싸고 자빠졌다. 이게 좀 희화적인 부분이거든. 희화적인 부분이죠.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은 대가문의 그 부인인데 이 정을손이 나타나서 이제 사실을 밝히니까 자기 모략이 들통이 나니까 막 똥을 한 무더기 쌌다 이거죠. 금년이 어쩔 도리 없이 아뢰겠습니다 하고 이제 실토를 한 거야. 그래서 정렬 부인이 하던 말이며 정렬 부인이 음모의 주체자잖아요. 정렬 부인이 이제 다 자기한테 시켰다 이 말이야. 그 제가 남복을 하고 이 제가가 바로 누구야? 12 금년이 되겠죠. 금년이가 남자 복장을 하고 충렬 부인의 방으로 들어갔고 이불 속에 누웠다가 달아났어. 이 모습을 바로 그 왕비의 사촌 오라비 복록이가 거짓말로 왕비한테 말을 한 것이죠. 충렬 부인이 외간 남자하고 내통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정렬 부인이 아픈 채 하고 누웠기 때문에 충렬 부인이 약으로 구병하러 간호하러 왔어. 그 침소로 가라. 강권해서 강제로 침소로 마지못하여 가심에 복록이 왕비께 참수하던 그 연유를 낱낱이 말을 하니까 왕비가 옆에 있다가 앙천통곡하며 말하기를.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렬 부인이 아프다 이 말을 내니까 충렬 부인이 이제 간호를 하러 갔잖아요. 두 명의 부인이니까. 아프다고 거짓으로 정렬 부인이 아픈 채 하니까는 충렬 부인이 문병을 하러 갔어. 그 사이에 12 금년이가 남자 복장을 하고 비어있는 충렬 부인의 방에 들어가서 외간 남자 행세를 한 거야. 그것을 복록이가 참소, 헐뜯는 말로 왕비한테 외간 남자하고 충렬 부인이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관계를 왕비가 금년의 실토를 통해서 이제 다 듣고 인제서야 안 거죠. 충렬 부인이 누명을 썼구나. 그래서 이 왕비가 이제 통곡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내 박지 못해서 악녀의 꾀에 빠져서 충렬 부인을 죽이려 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충렬 부인을 내가 보겠는가. 이때에서야 사실을 알게 된 거잖아. 이 악녀의 꾀에 빠져서 악녀가 누구야? 정렬 부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대화적인 맥락 속에서 정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왕비가 이제 내가 무고한 충렬 부인을 내가 죽일 뻔했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이제 자결을 하고자 하는 것을 승상이 붙들고 말리죠. 모친이란 말이 나오죠. 왕비가 자기 엄마야. 너무 과도히 하시면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하고 말리고
왕비가 금치음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더라. 승상이 정렬 부인을 결박하여 땅에 꿀리고 이제 처벌하죠.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너는 무엇이 부족하여 충렬 부인을 해코자 하느냐. 어찌 일시를 살리리요. 내 임의로 죽이고 싶으나 황상께 말하고 죽게 하리라 하고 황상께 상소 편지를 올립니다. 그 글에 하였으되 이게 마지막까지 잘 읽어야 돼. 처음에 줄거리 잘 읽고 마지막 잘 보고 그 임금께 올리는 글에 뭐라고 했냐면은 대원수 정을서는 돈수 100배 인사합니다. 제가 서용을 쳐서 사로잡고 백성을 진무하고 그러니까 이미 서용을 친 거죠. 그러니까 그 호첩한테 편지 가정에 환란이 일어났다는 편지를 받기 전에 이미 서용을 격파한 다음이에요. 격파하고 나서 이제 가정으로 온 거죠. 돌아오려 할 때 집에서 급한 소식을 듣고 군사를 중군장에게 맡기고 와서 보니까 정렬 부인이 이러이러한 누명을 모함을 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모든 사건을 다 정리해서 상소를 올린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제시문 내용이에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제시문을 이제 문제풀이에 잘 연결시켜서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18번 같은 문제가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기억과 니은과 관련해서 이 특정한 구절과 관련해서 윗글의 전체 내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을 이런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에 따른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달라는 문제거든요. 뭐 기억과 니은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읽었던 제가 이미 아는 바이오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이제 충렬 부인이 누명을 쓰게 됐다는 거. 그러나 그 구체적인 누명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는 나중에 알게 되죠. 아직은 다 아는 바는 없어. 하지만 이제 충렬 부인이 누명을 썼다. 그거는 알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니은은 그놈이 충렬 부인 방에 간 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고 이제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자기 엄마한테 물어본 이 대목이거든. 자, 이걸 가지고 기억을 보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렬 부인이 누명을 썼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인과관계죠. 뭐뭐를 보니 뭐뭐임을 알 수 있다. 진짜 이걸 가지고 A를 가지고 B를 알 수 있는가? 이런 문장에서의 인과론적인 관계로 정보 파악을 잘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낸 거예요.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는 바이오입니다. 이 문장을 보니 호첩에게 물은 연고의 내용은 호첩에게 집안이 무슨 일이 있느냐, 왜 일어났느냐, 무슨 편지를 줬잖아요, 호첩이. 그 내용은 왕비가 말한 사연의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왕비가 말한 이 사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왕비는 아직은 충렬 부인이 누명을 썼다는 것을 아직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왕비가 말하는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충렬 부인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나왔듯이 왕비가 사연을 낱낱이 이르시되 아직은 왕비가 그 사연의 내막을 잘 모르고는 있지만 충렬 부인과 관련된 집안의 환란 이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썼기 때문에 틀리지는 않잖아요. 충렬 부인의 내용하고 이 연고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서 일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인과관계를 묻는 게 아니에요. 관련이 있다. 맞고 그 다음에 기억을 보니 내가 아는 바라 충렬 부인이 누명을 썼다. 이걸 가지고 승상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 들어있는 내용은 이미 아는 바와 같다. 자, 요건 이제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데 이 상소 내용은 아까도 설명을 했죠. 이제 누가 모략을 했고 어떻게 했고 이것을 다 안 다음에 상소를 올렸잖아. 정렬 부인이 아픈 채 하고 충렬 부인이 문병을 갖고 그 사이에 금년이가 남자 복장을 하고 충렬 부인의 방에 들어가서 외간 남자고 관계를 맺는 척하고 그것을 복록이가 왕비한테 거짓으로 참소를 했고 이것은 나중에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아는 바라고 하는 것은 기억에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충렬 부인이 모함을 당했고 누구 때문에 어떻게 당했는가를 아직 알지 못하는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아는 바는 실상을 다 알지 못하는 상태거든. 그 상소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소의 내용하고 정을선이 누명을 썼다, 충렬 부인이 누명을 썼다, 그것만 알고 있는 거하고는 같지가 않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이제 선후관계를, 사건의 선후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낸 거예요. 제가 해설에도 자세히 해놨으니까 제 해설서 보시고 아까 내가 제시문에서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듣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소 내용은 모함의 주체, 그 과정을 다 알고 쓴 것이고, 기억에서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이거는 충렬 부인이 위기에 빠졌다는 것만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같지가 않다. 그래서 틀렸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니 승성은 사연에, 집안에 환란이죠. 진상을 밝히는 데 있어서 왕비한테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놈의 행위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충렬 부인이 외간 남자하고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뭐야? 그놈의 행위를 알게 된 경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왜 물어봤겠어요?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충렬 부인이 외간 남자하고 관계를 맺었다, 그런 누명을 썼다, 그놈이 충렬 부인 방에 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건 왜 물어본 거야?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지는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틀린 것이 없다, 중요하니까 물어봤다, 이렇게 알고 쫙 넘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 그 다음에 4번에 니은에 대한 왕비의 대답을 보니까 사촌 오라비가 말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비에게 그놈의 행위에 대해서 제보한 사람이 있었군. 그놈에 대해서, 충렬 부인과 관계를 맺었다는 그놈에 대해서 누가 말했냐, 제보를 누가 한 거야,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복록이 제공을 했죠. 여기 왕비가 대답을 했잖아. 사촌 오라비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알았죠. 그러니까 왕비한테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야? 복록이라는 거야. 사촌 오라비 맞고. 그 다음에 5번에 니은이 제시된 뒤에 드러난 복록의 상황을 보니, 복록이가 이제 정을성이 딱 나타나니까 자기가 거짓말로 왕비한테 충렬 부인이 외간 남자하고 관계를 맺었다, 이 거짓말로 참소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찔려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복록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리적 중압감을 느꼈겠죠. 아무렇지도 않았더라면 죽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 자, 그 다음에 19번에 누명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앞에는 적절치 않은 거, 요거는 적절한 거. 여러분들 잘 보고 있죠? 누명은 누가 쓴 거야? 충렬 부인이 누명을 쓴 것이고, 누명을 씌운 것은 누구냐? 정렬 부인이 되겠죠. 그 사이에 관여를 한 것이 누구냐? 시비 금년이가 관여를 했고, 복록이라는 사람도 참소를 했죠. 그리고 월매나 금섬이는 충성스러운 노비들이죠. 자, 하나하나씩. 누명이 벗겨지면서 누명을 썼던 인물이 누구야? 누명을 썼던 인물은 충렬 부인이죠.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것은 없어요. 내가 잘못 알았다, 내가 어리석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왕비죠. 왕비. 이게 주체의 오류입니다. 자기 어리석음을 탓하는 것은 왕비였단 말이야. 아, 내가 몰랐다. 충렬 부인이 누명을 썼다는 걸 내가 몰랐다. 여기 나오잖아. 내 박지 못하여 악녀의 꾀에 빠져서. 주체의 오류입니다. 왕비가 자기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 2번, 누명을 쓴 인물은 충렬 부인이죠. 근데 충렬 부인의 요청으로 남주인공은 누명을 씌운 인물의 처벌을 유보한다, 보류한다. 근데 누명을 씌운 인물은 정렬 부인인데, 정렬 부인을 그렇게 너무 처벌하지 마세요, 이렇게 유보한 적이 없어요. 임금께 바로 상소를 했죠.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에 누명의 내용은 누명을 쓴 인물이 충렬 부인이죠. 남몰래 자신의 처소에서 벗어나서 구덩이에 있다는 사실이다. 근데 이거는 누명의 내용은 바로
충렬 부인이 외간 남자하고 내통을 했다. 그것이 누명의 내용이지 충렬 부인이 구덩이에 있다. 이것이 누명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구덩이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충렬 부인이 피신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누명의 내용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도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누명을 씌우기 위한 계략에는 누명을 쓰는 인물을, 이게 충렬 부인이잖아. 충렬 부인을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모략은 뭐죠? 모략은 외간 남자가, 이 외간 남자가 사실은 금년이죠. 외간 남자가 충렬 부인의 방에서, 그렇죠, 내통을 했다. 이것이 모략의 내용이고, 이 모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충렬 부인의 방을 비우게 해야 되잖아. 자기가 금년이가 남복을 하고 충렬 부인에 가서 충렬 부인의 방에 가서 외간 남자 행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충렬 부인을 어디로 옮아가게 했죠? 정렬 부인의 방으로 옮아가게 했죠. 그러니까 특정 장소로 가게 했다. 이 특정 장소라는 것은 뭐야? 정렬 부인의 방이 되겠죠. 정렬 부인의 방으로 가서 아프지도 않는데 아프다고 하니까 문병을 갔잖아요. 정렬 부인의 방으로 가게 했어. 그 사이에 충렬 부인의 방에서는 남자 복장을 한 12금년이가 들어가서 외간 남자하고 내통하다 하는 그 내용을 꾸민 것이잖아요. 그걸 복록이가 거짓말로 왕비한테 말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정렬 부인의 모략 속에는 충렬 부인을 자기 방으로 오게 했다. 그리고 그 모함을 통해서 옥중에 갇히도록 만든 것이죠. 그러나 충렬 부인은 월매와 금섬의 도움을 받아서 구덩이로 피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충렬 부인이 누명을 쓴 인물이 충렬 부인인데, 이 충렬 부인이 가게 된 장소는 일단 첫 번째 정렬 부인의 방으로 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옥중으로 간 것은 아니죠. 옥중으로 가도록 만들었죠. 참소를 해서. 그러나 감옥으로 간 건 아니에요. 12금섬이가 대신 갔죠. 그래서 정렬 부인의 방으로 갔고 그 다음에 구덩이로 갔단 말이야. 그러면 모함을 위해서 충렬 부인이 가게 했던 특정한 장소라는 것은 뭐냐? 바로 정렬 부인의 방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잘 이해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정렬 부인의 모함으로 충렬 부인은 이동을 했다. 어디로 갔느냐? 정렬 부인은 방으로 갔다. 그 사이에 모함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4번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의 이동, 그 다음에 인물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서사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문제, 시간에 대한 문제가 꼭 나오죠. 갈등의 원인. 갈등을, 모략을 받고 충렬 부인은 장소를 옮겼잖아요. 그게 바로 정렬 부인의 방이에요. 그래서 모함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구덩이는 그 모략의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덩이는 피신 장소잖아요. 그리고 감옥도 안 갔어요. 감옥에 가려고 모략을 하긴 했죠. 근데 감옥에는 안 갔죠. 금섬이가 대신 간 거잖아. 그렇다면 나머지 특정한 장소라는 것은 정렬 부인의 방밖에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죠. 4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5번에 누명이 벗겨지게 된 계기는, 누명이 어떻게 벗겨지죠? 정울선이 와서 가서 옥졸한테도 물어보고, 그렇죠. 또 12금년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또 정렬 부인한테도 닥달해서 물어보고, 그래서 쫙 충렬 부인의 누명이 어떻게 해서 씌워지게 됐던가, 그런 것들이 다 밝혀지게 됐잖아요. 정을선이 와서. 근데 이 누명이 벗겨지는 계기는 남주인공이 자신의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것을 만류했기 때문에 누명이 벗겨졌냐? 이건 아니죠. 인과의 오류입니다. 인과의 오류. 이건 틀린 것이죠. 자,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평범한 내용이지만 답의 어떤 부분이 맞고 틀리는가를 인과론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의 학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이 문제가 다시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나 이런 유형은 거듭 나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에요. 자, 20번.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치 않은 것은 뭐냐. 이 학습활동에는 정을선전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모략을 중심으로 인물 간 소통 양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소통의 내용. 그러니까 이 소통이라는 것은 무슨 공감이 아닙니다. 정보 내용이에요. 정보 내용. 그래서 주체라든가 그 내용 있죠.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느냐. 요겁니다. 주체, 무엇을, 누구에게, 주체와 객체, 내용이 뭐냐. 1번. 여기에 보면 A가, 원수가, 이게 승상이잖아. 정을선이죠. B에게, 중군장에게 군사를 끌고 가서 서융을 사로잡으라고 명령을 했냐. 근데 나중에 임금에게 상소한 것을 보면은 이미 서융을 쳐서 격파하고 나서 중군장에게 군사를 데리고 가라. 나는 집에 일이 있어서 가겠다. 했으니까 중군장에게 서융을 사로잡으라고 명령한 사실이 없어요. 이거 사실과 틀린 것이죠.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여기에 앞에 이 앞부분 줄거리 내용하고 마지막까지 주의 집중을 놓치지 말고 처음 그리고 마지막 중간을 세세하게 잘 읽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상소 내용을 보면은 서용을 쳐서 사로잡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군장한테 가서 서용을 쳐서 잡아라 그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선후관계의 오류로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두 번째는 인물 A가 승상이고 B가 월매거든. 근데 승상이 월매에게 충렬부인이 있는 곳인지를 물었잖아요. 지금 충렬부인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월매가 구덩이에 있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3번 옥졸과 B 금년. 근데 금년이가 옥졸로부터 옥중시신의 정체. 옥중시신이 누구야? 이게 바로 금섬이잖아요. 충렬부인 대신 죽었잖아. 옥졸들이 말하는 것을 금년이가 들었죠. 정보를 얻었잖아.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옥졸 A 승상 B인데 옥졸이 A가 승상에게 금년이가 옥중시신에 대해서 발설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까 제시문에서 옥졸들이 충렬부인은 고운 사람인데 손길이 좀 곱지 못하다. 충렬부인이 아닐지 모른다. 이런 말을 주고받고 있는데 금년이가 이를 듣고 아마 외부에 알렸을 것이다 라고 옥졸들이 정을선에게 말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옥졸들이 승상에게 아마 금년이가 옥중에 충렬부인 대신 죽은 그 사람이 충렬부인이 아니고 충렬부인 대신 죽은 누구일 것이다. 이 말을 금년이가 옥졸로부터 듣고 아마 외부에게 말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승상에게 옥졸들이 아마 그랬을 것 아닙니까? 라고 의혹을 제기한 것은 맞죠. 주체자가 바로 옥졸들이란 말이에요. 옥졸들이 승상에게 그 말을 했잖아. 아까 제시문에서 이야기한 거고 맞죠. 그 다음 5번에 A가 금년이고 B가 승상이야. 근데 승상이 금년이로부터 그 모략을 어떻게 했고 자기가 남복을 입고 어떻게 충렬부인을 모함을 했는가 다 듣게 됐잖아요. 또 정렬부인이 거짓으로 아파서 누웠었다. 그래서 충렬부인을 오게 했다. 그 사이에 자기가 남복을 입고 들어가서 남자 행사를 해서 충렬부인을 누명을 씌웠다. 그 정보를 얻었잖아.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전달했느냐. 이게 소통 양상입니다. 정보 소통이죠. 정보 소통. 그래서 고소설 출제는 정보 소통의 방식으로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 어떤 문학사적인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타난 제시문만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을 철저히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1번에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이해해라. 적절치 않은 겁니다. 보기는 적절치 않은 것이잖아, 전부 다. 그래서 1, 2, 3, 4, 5번인데, 보기에는 이제 정을선은 영웅소설과 가정소설의 혼재 양상이고, 가장 안팎의 서사는 남주인공을 매개로 연결되고, 사건이 선악구도로
인물의 고난과 감정이 극대화된다. 영웅이면서도 막 슬퍼하는 가정소설의 남주인공이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다처제에서 제공되는 가정 내 갈등이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도는 이제 제도의 어떤 불합리성이죠. 이런 제도를 허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제도의 불합리성을 가정 갈등에서는 어떤 문제로 축소하냐면은, 악녀가 이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된다. 정렬 부인. 그러나 두 명의 처가 있게 된 그 제도의 불합리성에서 나타난 문제인데도, 이 가정소설 내에서의 문제는 어떤 선인과 악인의 문제로 문제의식을 축소하고 소설에서의 갈등 양상을 해결하려는 양상을 보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상전의 수족에 불과한 하층민, 주변인이죠. 시비가, 노비가 능동적인 행위자로 등장을 해. 여기서 월매라든가 충렬부인을 대신해서 죽은 금섬이라든가 또 악녀, 정렬부인의 시비, 금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충렬부인을 구출하기도 하고 정렬부인의 모함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이게 능동적인 행위자로 나타나요. 주변인인데. 오케이. 그래서 가정과 사회에서 상층인 인물이 또 희화화되기도 해. 정렬부인이 정을성이 나타나니까 똥을 한 바가지 막 쏴버린다든가. 그러니까 가정소설에 오면은 영웅소설적인 면모가 급격히 약화가 되고 어떤 그 세속적이고 사실주의적인 그런 소설로서의 성격이 강화가 되고 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내용과 일치 관계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응 관계를 잘 봐야 돼. 정합성입니다. 보기에 나와 있는 말,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선지, 이 3자 관계를 잘 봐야 된다. 자, 1번. 정을선이 황상에 올린 상소가 있었잖아. 대원수, 정치적으로 또 가장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맞죠? 가정 안팎의 사건에 남주인공 정을선이 두루 관여하고 있다. 당연히 맞는 거죠. 나라적으로는 왕에게, 가정적으로는 또 이렇게 사건을 해결하는 주체자로서 안팎으로 두루 관여하고 있다. 맞고, 보기에도 나와 있고, 제시문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 2번에 승상이 충렬부인을 구출했다. 그렇죠. 또 슬픔의 몹시 야여 뼈가 드러났다. 충렬부인의 모습, 그리고 통곡한다. 승상이. 근데 영웅이 막 이렇게 통곡해요. 이런 건 뭐죠? 인물의 고난과 감정이 극대화된 형상이다. 그렇죠. 인물의 고난은 누구죠? 충렬부인이죠. 감정이 극대화된 것은 뭐죠? 통곡하는 거. 정을선이죠. 이런 건 이제 나와 있다. 여기에도 인물의 고난과 감정은 극대화된다. 이런 것이 나와 있으니까 제시문의 내용도 맞고. 그 다음에 3번에 왕비가 통곡을 하죠. 아, 내가 잘못 알았다. 이런 장면에서 충렬부인의 순환이 악녀의 탓이다 라고 왕비가 이야기했잖아요. 아, 악녀 때문이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일부 다처제 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인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의 문제인데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되고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다. 이게 보기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일부 다처제 제도에서 비롯되는 가정 내 갈등이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되고 있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제시문에도 있고 보기에도 있고 선지에도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정합성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월매가 매를 맞는 장면. 월매가 이제 왕비가 충렬부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말해라.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만큼 월매는 충렬부인을 살리기 위한 충성스러운 노비잖아요. 그래서 월매는 자신이 모시는 주인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을 모시는 주인이라는 것은 왕비죠. 왕비를 모시고 있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혔어, 안 밝혔어? 안 밝혔죠. 토설치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자신을 모시고 있는 주인이지만 충렬부인을 살리기 위해서 충렬부인이 지금 구덩이에 피신해 있다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않죠. 왜? 충렬부인을 살리기 위해서 능동적인 행위자를 지향하고 있다. 능동적인 행위자는 맞죠. 왜냐하면 능동적인 의지를 발휘하고 있잖아. 밝히지 않았으니까. 근데 진실을 밝혔다. 이게 틀린 거예요. 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뭐 문학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했냐 안 했냐, 누가 했냐, 무엇을 했냐, 이런 걸 묻는 거잖아요. 정보 파악입니다.
인포메이션, 정보예요, 정보. 자, 5번에 정렬 부인이 승상의 호통소리에 반응을 하고 있다. 똥을 한 바가지 갈겼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상층 인물이 자신의 위험이 실추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시문을 자세하고 또 문제 각각 18번에서 21번까지 무엇이 맞고 틀리는가를 정확하게 인과관계, 선후관계, 정보의 적합성, 또 논리적 정합성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렇게 뭐 하나씩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이유는 뭘까요? 그게 바로 고소설 출제의 그 양상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이 관념에 빠지지 않도록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올해 고소설 무엇이 출제될 것인가, 가정 가문 소설, 여기에 역시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문제 출제 양상들 잘 살펴보시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